대한민국 동남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광역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이 번화한 도시의 중심에는 해발 427미의 황령산이 자리 잡고 있다. 황령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고 도심과 가까워 휴일이면 많은 시민들이 가벼운 등산을 즐기기 위해 찾는 친숙한 휴식처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산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영원히 잊히지 않을 비극적인 미제 사건이 발생했다. 5명의 소년이 떼를 지어 산으로 놀러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훗날 이 사건은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불리며 한국 범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비극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시간을 거슬러 1997년 4월 12일로 돌아가 보자.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소년들이 다니던 부산 남천초등학교는 마침 개교기념일 휴업일이라 아이들에게는 평일의 고된 학업에서 벗어난 신나는 쉬는 날이었다. 오전 8시 20분, 6명의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 모여 왁자지껄 놀고 있었다. 최민수, 당시 8세, 1989년 3월 5일생, 이지훈, 당시 9세, 1987년 7월 12일생, 강태영, 당시 10세, 1986년 11월 20일생, 윤동해, 당시 13세, 1984년 2월 14일생, 송재민 당시 14세, 1982년 9월 30일생, 그리고 박도진 당시 8세, 1989년 4월 1일생. 이들은 모두 황령산 기슭에 위치한 주택가에 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형 동생 사이였다. 한창 윤동해의 집 근처에서 떠들썩하게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근처 새방에 살던 젊은 세입자가 문을 열고 나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다른 곳으로 가서 놀라고 핀잔을 주었다. 쫓겨난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디로 갈지 의논하다가 근처 황령산 계곡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가기로 결정했다. 도롱뇽은 맑은 산 계곡에 서식하며 봄철이 되면 수십 개의 알을 낳는 양서류다. 목적지가 정해지자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져 도롱뇽 알을 담을 빈 유리병과 나무 막대기 등을 챙겼고 부모님께 행선지를 알렸다. 6명 중 막내급이었던 박도진은 집에 가서 산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이 너무 멀고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도진이는 아쉬움을 삼키며 산행을 포기해야만 했다. 남은 5명의 소년들은 유리병과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장난을 치며 씩씩하게 황령산으로 향했다. 오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어느덧 낮 12시가 되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때 점심을 먹으러 오지 않자 그저 산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6시 30분,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하던 최민수의 어머니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밖을 서성였지만 텅 빈 골목엔 아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험한 산은 아니더라도 어두워지기 전에는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한 민수 어머니는 집을 나서 다른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길목에서 이미 다른 부모들도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함께 산에 간 5아이가 단 한 명도 귀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들은 손전등을 챙겨들고 황급히 황령산으로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스산한 산울림만 돌아올 뿐 어떠한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밤 7시 50분 넋이 나간 부모들은 관할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은 몹시 미온적이었다. 당시 부산 지역의 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지원으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차출된 상태였고 실종 시간이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 경찰관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 아이들이 늦게라도 돌아올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다시 야간 수색에 나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부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진흙탕이 된 산길 탓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비옷을 입고 산지 사방을 뒤졌으나 새벽 3시가 넘도록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다음 날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제야 경찰과 군병력 등 300여 명이 투입되어 황령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으나 5소년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황령산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몇 가지 엇갈린 목격 진술을 확보했다. 실종된 윤동해의 친형은 그날
오전 9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던 길에 산 입구에서 동생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그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동해는 도롱뇽알 찾으러 간다고 밝게 웃으며 답했고, 형은 점심때는 꼭 맞춰오라고 당부한 뒤 헤어졌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목격자는 오전 9시 30분경 동네 마트에 다녀오던 길에 유리병과 막대기를 든 아이들이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아이들이 점심 먹기 전에는 내려올 수 있을까? 라며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가장 결정적인 진술은 같은 학교 친구인 정유빈 당시 12세에게서 나왔다. 유빈이 역시 그날 오전 친구들과 황령산 다른 쪽 계곡에서 놀고 있었는데, 오전 11시 30분경 산 중턱 공동묘지 부근에서 멀리서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10여 초 뒤 다시 한번 비명이 울려 퍼졌고, 평소 아이들이 장난치며 지르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고 했다. 겁에 질린 유빈이는 소리가 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부모들은 이 소리가 아이들이 괴한에게 습격당할 때 낸 구조 요청일 것이라 확신했지만, 경찰은 엉뚱하게도 낮 12시경 산기쿰에서 아이들을 보았다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비명 소리를 산짐승이나 새소리로 치부해버렸다. 여기에 오후 4시 30분경 인근 저수지에서 아이들을 씻고 있는 것을 봤다는 한 42세 남성의 불명확한 진술까지 겹치면서 수사는 엄청난 혼선을 빚었다. 이러한 엇갈리는 목격 진술들은 초기 수사 방향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경찰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이 나서 충동적으로 가출했거나 길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가정 불안은 전혀 없었으며, 중학생인 14세 송재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8세 최민수까지 섞여 있는 그룹이 단체로 무계획적인 가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죄로 방향을 틀었지만, 평범하고 선량한 서민이었던 부모들에게 누군가 앙심을 품고 아이들 5을 한꺼번에 해칠 만한 동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1997년 4월 15일, 최민수의 아버지 최기철, 당시 42세, 1955년 1월 10일생과 삼촌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30대쯤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며 황령산 인근 다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최기철은 빚을 내어 급히 돈을 마련해 약속 장소로 달려갔으나 끝내 나타나는 이는 없었고 더 이상의 연락도 없었다. 초기 대응 실패로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경찰을 향해 여론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처음에 부산 남구 일대에만 알려졌던 이 사건은 언론을 타고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언론은 아이들이 도롱뇽알이 아닌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는데, 이 오보가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히면서 이들은 졸지에 개구리 소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4월 18일, 애가 타는 부모들은 사비로 전단지 5만 장을 인쇄해 부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지에 배포했고 2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과 군병력 수만 명이 동원되어 황령산과 그 일대를 이잡듯 뒤졌다. 과거 익사사고가 있었던 근처 대형 저수지물을 대형 펌프로 모두 빼내어 바닥을 긁어내며 수색하기도 했지만 허사였다. 사건이 유명해지며 부모들의 집 전화번호가 전국에 노출되었고, 경찰이 발신지 추적 장치를 달아두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장난 전화가 빗발쳤다. 수화기 너머로 기괴한 아이 울음소리만 내고 끊어버리는 악질적인 장난도 있었다. 1998년 9월에는 한 남성이 울산의 한 상가 건물 지하실에 아이들을 묻었다고 제보한 뒤 전화를 끊었다. 부모들의 동네 인근 상권과 비슷한 구조의 지하실 건물이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콘크리트 바닥까지 확인했으나 결국 허위 제보로 밝혀졌다. 무책임한 제보와 장난은 부모들의 가슴을 2번, 3번 후벼 팠다.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부모들은 다니던 직장마저 포기한 채 중고 트럭을 구입해 전국 팔도를 돌며 전단지를 돌렸다. 현상금은 4,200만 원까지 훌쩍 뛰었고, 여러 기업들이 공중전화 카드, 담뱃값, 우유팩 등의 소년들의 얼굴을 인쇄해 두었다. 대형 애드벌룬이 도심 상공에 띄워지기도 했다. 1998년 11월에는 사건을 다룬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 개봉하며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수사가 수년간 장기화되자 북한 무장공비가 납치했다. 한센병 환자들이 약으로 쓰려 납치했다. 심지어 외계인 납치설까지 온갖 황당한 괴담이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졌다.
경찰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외곽의 환자총까지 들이닥쳐 수사하다가 격렬한 인권 침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2001년 사건 발생 4년이 지나자 경찰은 최신 컴퓨터 기술을 도입해 아이들의 성장 후 추정 모습을 몽타주로 만들어 200만 장을 재배포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무속인들을 찾아가 구판을 벌이며 행방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짙은 침묵뿐이었다. 그러던 2002년 1월, 한국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인 소속의 범죄심리학자 한지원 교수, 당시 40세, 1961년 8월 8일생가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종된 최민수의 아버지 최기철이 아이들을 홧김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앞마당과 지하실에 안매장했다는 끔찍한 주장이었다. 최기철은 짐승만도 못한 아비로 몰리는 것에 피를 토하듯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문대 교수의 권위에 선동된 여론과 실적에 급급했던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자택 발굴에 동의하고 말았다. 수많은 취재진과 구경꾼이 운집한 가운데 경찰은 굴착기와 해머를 동원해 집 안방, 마루, 화장실, 마당을 무참히 파헤쳤다. 1시간 40분에 걸친 처참한 발굴 끝에 나온 것은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흙먼지뿐이었다. 폐허가 된 집뼈대를 보며 최기철은 무너져 내렸다. 자식 잃은 슬픔도 미칠 것 같은데 나를 살인자로 몰아 집구석까지 박살내다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 참사로 한지원 교수는 거센 사회적 지탄을 받고 파면된 후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끝까지 자신의 억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는 제목의 책까지 출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최기철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평소 건장했던 그는 깊은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일 독주에 의지하다 결국 2006년 10월 가난 판정을 받고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났다. 끝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눈을 감은 것이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08년 9월 26일, 사건 발생 11년 5개월 만에 천지가 개벽할 단서가 드러났다. 초가을을 맞아 황령산에 밤을 주우러 올라갔던 60대 등산객이 인적 드문 산 중턱에서 지팡이로 흙바닥을 파헤치다 색이 바랜 옷가지를 발견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주변 흙을 더 걷어내자 충격적이게도 사람의 두개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막히게도 하루 전날 다른 등산객의 비슷한 유골 목격 신고가 있었지만, 수년간 장난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던 경찰은 이를 묵살했었다. 다급해진 경찰은 대규모 감식반을 파견했다. 현장에서는 내구의 유골이 서로 엉킨 채 커다란 바위에 눌려 있었고, 150m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한 구의 유골이 고립된 채 발견되었다. 치아 기록과 낡은 옷가지를 감식한 결과 이들은 틀림없는 5소년이었다.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훌쩍 커서 꼭 살아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던 부모들은 차가운 백골이 된 자식들 앞에서 넋을 잃고 오열했다. 유골을 덮고 있던 흙 속에서는 아이들이 입었던 옷들이 기괴하게도 뼈와 분리된 채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억지로 묶여있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두개골 세구에서는 무언가에 뚫린 듯한 크고 작은 구멍과 함몰 자국이 선명했다. 처음 유골이 발견되자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듯 아이들이 밤에 길을 잃고 헤매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체온을 나누며 서로 옷을 묶어 덮고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자연사에 쓸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브리핑을 내놓았다. 부모들은 격분했다. 황령산은 동네 뒷산이나 다름없었고 깎아지른 절벽도 없는 데다 밤이면 도심의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훤히 비치는 위치였다. 유골 발견 장소는 아이들의 집에서 고작 3km, 가장 가까운 민가에서는 500m 떨어진 곳이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유골 수습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 보존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동네 철물점에서 사온 곡괭이로 마구잡이로 땅을 파고 유골을 포대해 짐짝처럼 주워 담아 끔찍한 훼손을 자초했다. 결국 부산대학교 법의학팀의 정밀 부검이 실시되었다. 감식 결과 이지훈과 윤동혜의 뼈에서는 뚜렷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장 나이가 많았던 송재민을 비롯해 강태영, 최민수의 두개골에서는 둔기에 맞거나 깊게 찍힌 수많은 상흔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14세 송재민의 유골에는 무려 25군데나 되는 처참한 타격 흔적이 있었고, 8세 최민수는 방어 흔적으로 왼쪽 팔뼈가 부러져 있었다. 법의학팀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타살로 결론지었다.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 끝에 두개골에 찍힌 기하학적 상흔과 완벽히 일치하는 흉기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공사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용접 후 찌꺼기를 털어낼 때 쓰는 끝이 뾰족하고 납작한 용접용 슬래그 해머, 슬랙해머였다.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들고 다니지 않는 특수 공구였다. 전문가들과 프로파일러들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참혹했던 그날의 지옥도를 재구성했다. 황령산 중턱에서 흩어져 도롱뇽 알을 찾던 아이들은 정체불명의 살인마와 맞닥뜨렸다. 나이가 가장 많고 체격이 컸던 중학생 송재민이 거세게 반항하며 아이들을 지키려 하자 범인은 슬래그 해머를 휘둘러 그를 가장 먼저 무참히 공격했다. 이를 보고 끔찍한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어린 최민수를 범인이 짐승처럼 쫓아가 등 뒤에서 덮쳤고, 최민수가 본능적으로 막아보려다 왼쪽 팔이 부러진 뒤 끝내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강태영 역시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몸싸움을 벌이다 옷깃이 찢어졌고 결국 둔기에 목숨을 잃었다. 순식간에 3명의 형 동생이 끔찍하게 살해되자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버린 이지훈과 윤동해를 범인이 손쉽게 제압했다. 범인은 아이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강제로 벗겨 소매를 밧줄처럼 단단히 묶어 결박한 뒤 이들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뼈에 상처가 남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범인은 차갑게 식은 아이들의 시신을 파인 웅덩이에 몰아넣고 큰 돌덩이를 굴려 덮어 안매장했다.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면서도 우발적인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용접용 슬래그 해머라는 치명적인 흉기를 산속에 챙겨왔다는 점은 계획적인 살인마의 소행을 의심케 했지만, 그날 아침 충동적으로 산에 올라간 평범한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건장한 성인이라도 발버둥치는 5명의 소년들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체력과 광기 어린 잔혹성이 필요했다. 현장 근처에서는 10여 개의 소총탄두와 탄피도 발견되었다. 황령산 인근에 제53보 병사단의 야외 사격장이 있었기에 군 오발탄 사고 후 헌병대가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아이들의 두개골 상흔은 총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이들이 숲에서 장난삼아 주워 주머니에 넣었던 탄피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전사까지 동원해 산을 뒤집어 엎었던 과거 수색 당시에는 왜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부패가 진행되는 동안 시신이 다른 곳에 있다가 나중에 옮겨졌을 가능성, 혹은 수색 인력이 철수한 직후 범인이 인근 은신처에서 시신을 리어카나 배낭으로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유골 발견 장소 인근에서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들어갈 만한 인공 동굴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1990년대 초반에 생산된 라면 봉지와 건전지 등 생활 쓰레기가 나와 소름을 돋게 했다. 사건 발생일이 정치적 이권이 얽힌 구청장 보궐선거철과 맞물려 조폭이나 청부업자가 개입되었다는 음모론부터 인공 동굴에 숨어 살던 반사회적 연쇄살인마의 소행이라는 추측까지 난무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2012년 3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만료되었다. 이제 진범이 제 발로 경찰서에 걸어들어와 자백하더라도 법적으로 그에게 수갑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 무렵부터 대중 사이에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괴담이 번졌다. 황령산 중턱의 무허가 가건물을 짓고 살던 어느 일가족이 투견용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 개장 수리를 하느라 잠시 목줄이 풀린 맹견이 산에서 놀던 아이들을 물어 죽였고, 겁에 질린 일가족이 징역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의 숨통을 끊어 안매장한 뒤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었다. 죄책감에 시달린 가족 중 한 명이 지인에게 털어놓았다는 이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인터넷을 달궜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어떠한 실체적 물증도 나오지 않은 뜬 소문에 불과했다. 2018년 2월 시효가 끝난 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또 다른 영화가 개봉하며 다시 한번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2020년 경찰은 끝내 새로운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무력하게 내사를 공식 종결했다. 이후로도 네티즌과 아마추어 탐정들의 추리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에는 사건 장소의 새끼를 잘 알고 체벌에 익숙한 인근 중학교 교사가 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근거 없음으로 판명되었다. 2023년에는 흉기가 슬래그 해머가 아닌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쓰던 30cm 이상의 거대한 금속 버니어 캘리퍼스이며, 불량 청소년 패거리가 본드나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저지른 짓이라는 글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무겁고 거대한 버니어 캘리퍼스를 불량 학생들이 굳이 험한 산속에 들고 다녔다는 것은 현실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법의학자들의 반론에 부딪혔다. 대한민국을 깊은 비통함과 무기력에 빠뜨렸던 황령산 소년 실종 사건. 이 잔혹한 비극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 엉성했던 치안 시스템과 미흡한 초동 수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으며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렸다. 당시 어린 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언제 어디서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남겼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영호 유괴 살해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의 악마는 33년 만에 첨단 DNA 기술로 그 추악한 정체가 밝혀졌지만 황령산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혀야 했던 5소년의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언젠가 눈부신 과학수사의 발전과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 모여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는 살인마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날 그날을 기대해본다.